오늘은 드라마 더 베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절찬리에 스트리밍 중이고 네. 지금 시즌 4까지 최근에 나왔는데 아마도 시즌 4가 완결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 시즌 5 제작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완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잖아요. 네. 2815가 28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 더 베어 드라마를 시즌 1이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시즌 3가 끝났을 때 강소팟에서 다뤄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 녹음을 3번인가 해봤지만 도무지 이 더 베어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 이게 너무 어렵다. 거듭된 실패 끝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 내서 다시 가져와 봤어요. 저번에 녹음만 한 4시간 반 총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네. 완벽할 수 없다. 맞아요. 네, 더 베어를 향한 사랑은 크지만 그 사랑을 완벽하게 담으려고 하지 말자. 아, 좋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에 앞서서 하나 안내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는 스포일러가 다량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스포일러일 것 같아요. 더 베어의 그 스토리 전개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더 베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데 스포일러까지 피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물의 상황 변화나 아니면 감정 변화나 관계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만약 아직 더 베어를 보지 않았다면 이제 막 시즌4가 나와서 한 번에 1부터 4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더 베어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베어는 어떤 쇼인가요? 어려운 건 바로 이렇게 넘기시는 건가요? 제가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칼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예 셰프예요.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일을 하는 아주 인정받고 실력 좋은 셰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카고에는 칼미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의 유명한 샌드위치 샵, 디 오리지널 비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칼미가 갑자기 그 샌드위치 샵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엉망진창이던 그 식당 운영을 다시 바로잡고 식당을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이제 시즌 1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디 오리지널 비프를 칼미의 형인 마이키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칼미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키의 죽음이 사실 이 쇼에 저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키가 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또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죽음이었고 마이키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 이 레스토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가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들 그 마이키의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마이키가 이 드라마 전체에 아주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왜냐면 디 오리지널 비프라는 식당이 그냥 단순한 샌드위치 샵이 아니라 마이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일하고 있었던 모든 직원들이 사실상 마이키의 가족과도 다름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갑자기 가족을 등지고 떠났던 칼미가 돌아와서 마이키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시즌이 이제 시즌 1이었고, 근데 시즌 1 내내 칼미가 엄청 힘들어하는 게 이 식당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직원들도 많고
동시에 손님들도 정말 많은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막 납품 기한이 너무 쪼들리고 대체 마이키가 돈을 어디에 쓴 건지 모르겠고 이제 최악의 재정 상황을 마주해서 칼미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거든요. 근데 시즌 1이 끝날 쯤에 어디선가 큰 돈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 식당을 그냥 샌드위치 샵이 아니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탈바꿈 시켜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시즌2는 그 모든 팀원들이 합심해서 디 오리지널 비프였던 샌드위치 샵을 더 베어라는 레스토랑으로 바꿔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시즌3에서는 이 더 베어를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하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시즌4에서는 또 엄청난 그 안 좋은 재정 상황이 겹치면서 어떻게든 이 식당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또 팀원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만 보면 단순하죠. 어떻게든 이 식당을 살아남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들이 껴서 이야기가 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베어가 어떤 쇼냐고 하면은 무너지는 레스토랑을 뭔가 이런 월드 클래스 셰프가 구해내려고 하는 줄거리다. 그렇죠. 뭔가 아주 그렇게 심플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스토리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아요. 그리고 캐릭터들 하나하나도 그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연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칼미라는 주인공이 더 베어라는 레스토랑을 이제 만들고 이 레스토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별을 따고 훌륭한 리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베어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고 이 개개인들 이 레스토랑을 만들고 있는 캐릭터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응원하게 되죠. 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재밌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일단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강단은 더 베어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매력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 공감하게 만든다는 점. 더 베어의 캐릭터들을 생각을 다 해보면은 이 주인공인 칼미뿐 아니라 이 레스토랑 안에서 일하는 리치, 마커스, 티나 이런 캐릭터들에게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게 돼요. 이 캐릭터들의 사연이 길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에피소드도 다 짧고 모든 캐릭터에게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게 공감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시카고에 가면은 그 오리지널 비프 아니면 더 베어라는 식당에서 진짜 일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내 친구 같고 이 식당에 직원이 진짜 많잖아요. 좀 조명되지 않는 직원들까지 포함해도 한 15명, 20명? 그러니까 특히 더 베어가 되어가면서는 더 인원이 커지죠. 근데 중요한 조연들은 정말 빠짐없이 한 명씩 조명이 돼요. 이 드라마가 특히 초반부에는 진짜 그 연출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잖아요. 주방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난잡한 주방, 어떻게든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때 서빙하기 위해 그 고함이 오고 가고 욕이 오고 가고 그런 그 장면들을 볼 때 엄청 숨이 막히다가도 중간중간에 2명 정도 그 1대1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아주 느린 호흡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좀 떠오르는 대화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그 강단이 얘기했던 티나. 근데 저는 그 티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티나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셰프죠. 시즌3에 티나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시즌3 6번째 에피소드, 냅킨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그 티나가 원래는 음식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어떤 회사에 15년 동안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오른 집세를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시 직업을 구하려고 엄청 고군분투하다가
우연히 그 샌드위치 샵 시절이었던 디 오리지널 비프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받고 홀에 앉아서 그걸 먹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티나를 우연히 마이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이키가 있었던 시절인 거죠. 근데 마이키가 그 우는 티나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이 거의 10분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만. 그 앞에까지만 해도 티나가 어떻게든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빠른 속도로 쫙쫙쫙쫙 나오다가 아주 느린 호흡으로 1대1 대화가 나오는 건데 그 대화만으로 마이키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티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드라마를 볼 때 기대하는 게 이런 긴 호흡의 대화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대화는 좀 지루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이게 시각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대화는 일단 듣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베어 작가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마이키의 동생인 칼미가 마이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마이키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마이키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마이키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다고. 그만큼 뭔가 마이키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거죠. 호감형. 네, 매력으로 사로잡아버리는. 워낙 유머러스하고 목소리도 크고 막 동작도 크고 또 반대로 칼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수줍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베어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까 그 소신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씬들이 있잖아요. 뭐 네. 키친의 카오스를 보여준다든지 막 언쟁들, 욕이 오가는 언쟁을 보여주거나 이럴 때 분노를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런 속 깊은 대화나 모놀로그를 할 때는 이 캐릭터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가득 차요. 어떨 때는 네. 가끔은 막 주인공인 칼미가 사별가족 모임 이런 데 가서 혼자 독백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독백이 7분이더라고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7분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진짜. 네. 이게 연기력도 뒷받침을 해주는 거겠지만 당연히. 근데 그 대사의 내용이 앞서의 그 카오스와 대비되면서 그 느린 호흡으로 전개되면서 너무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앞에서 누가 자기 소개기를 털어놓는 것 같은 기분?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시즌 1에서 4까지에 걸친 그 1대1 대화들을 좀 적어봤는데 중요한 인물들만 그런 1대1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인물들이 1대1 대화씬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한 번만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 진짜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인물들의 얼굴만 봐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대화 장면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시즌 2의 9번째 에피소드에서 칼미와 시드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시즌 2는 이제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되기를 위해 달려가는 더베어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그 패밀리데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살짝 가오픈 같은 그 가족들만 초대해서 하루 영업을 해보는 그 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칼미가 홀에 있는 식탁에 어떤 나사를 조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 하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칼미가 이제 흔들리는 테이블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혼자 영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사를 조정을 하다가 지나가던 시드니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칼미와 시드니가 둘 다 바닥에 누워서 책상 아래를 보면서 이제 나사를 조이고 조절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 장면도 거의 10분 가까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직전에 시드니와 칼미의 살짝 언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화해의 장면인 거죠. 칼미는 두려운 게 뭔지 이야기를 하고 시드니도 자신이 두려웠던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칼미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식당에 100%의 집중력을 쓰고 있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이 식당이 망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시드니는 자기 때문에 이 식당이 망할까봐 두렵다. 왜냐면 나는 늘 어딘가에서 뭔가를 망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칼미가 시드니에게 당신이 없었으면 이 식당은 이미 망했을 것이고 당신 때문에 이 식당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드니는 캐릭터상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미가 그렇게 단언을 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것들이 그 짧은 대화 씬에서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도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날이 이제 패밀리데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날이 서 있고 예민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다가 두 사람이 느긋하게 테이블 아래 누워서 나사를 조이며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더베어를 딱 떠올렸을 때는 막 욕이 난무하고 맞아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싸우고 이런 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은 이런 부드럽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자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 드라마에는 정말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뽑자면 모두가 너무나도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솔직해요. 근데 이게 솔직하다는 게 막 속 얘기를 언제나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요. 불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하고요. 또 동시에 미안하면 사과해요. 근데 그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좀 속이 시원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좀 비슷하면서 다른 생각인 게 그 서로를 욕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잘하거든요. 싸울 때는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속 깊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언젠가 꼭 해야 되는 이야기인 그런 거는 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주인공 칼미가 이 형인 마이키의 장례식에 잠깐 들어갔다가 차마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주차장 차 안에서 그냥 있는 멍하니 있는. 근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칼미가 마이키의 장례식에 안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 좀 상처로 남아있죠.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칼미가 그 시즌 4의 마지막 화까지 묻어두잖아요. 그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그 칼미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다름없는 그 사촌인, 사실 사촌 아니지만 사촌이라고 부르는 리치에게는 시즌 1 때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묻어두고 하다가 그 진실이 나오지 않는 게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칼미가 뉴욕으로 떠나서 뉴욕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을 때 시카고에는 리치와 이제 마이키가 있었는데 칼미는 리치와 마이키가 본인을 미워한다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마이키가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했으니까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이키는 칼미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리치도 알고 보니까 칼미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막 쿡북도 사가지고 읽어보고 얘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쿡북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와 얘가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얘는 진짜 천재구나 이렇게 속으로는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건데 이 감정 표현을 마지막 화까지 안 한 거잖아요.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안타깝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해가 되죠. 그쵸.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니까 이게. 근데 그런 말들이 진짜 아까 강단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다 자기에게는 좀 더 약한 부분? 다르게 말하면 질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텐 없는데 저 사람한텐 있는 것 같은 부분. 그거를 말을 못했던 거죠. 그 시즌4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리치랑 또 칼미랑 시드니가 길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는 에피소드 하나 자체가 그냥 세 사람의 대화예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리치의 대사였는데요. 칼미 너가 뉴욕에 가 있었을 때 한 번은 나랑 마이키랑 심부름을 하러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었다. 근데 드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고 식당 같은 그런 난장판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좋으니까 그때 갑자기 칼미 너 생각이 났다. 아 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겠구나. 이런 난장판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겠구나. 근데 그게 너무 질투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칼미에 대해.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나와요. 근데 칼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겁게 고개를 저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칼미가 시카고를 떠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 꿈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그 식당과 지긋지긋한 가족사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실제로 시카고를 떠난 이후에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언어폭력을 겪으며 성장해야 했는지 그런 게 이미 예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미가 그때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좀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완전히 애증의 관계잖아요, 인물들이. 근데 애증은 진짜 사랑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만큼이나 서로를 모르는구나. 그런 게 더 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대화 같고, 이거는 극적으로 쓰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같고. 칼미가 항상 그 대화를 할 때 본론부터 이야기하질 않아요. 약간 빙빙 맞아요.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의 대화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모두가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아무도 본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대화가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특히 솔직한 대화를 할 때는. 더 베어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먼저인 쇼이긴 한데 그 다음으로는 음식이 있잖아요. 다음이라기에는 또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음식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캐릭터고 그 두 번째가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꽤나 또 중요한 게 음식인데, 음식을 다루는 쇼라는 게 저는 확실히 매력을 끌어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게 프로페셔널 셰프가 아니더라도 다들 한 번쯤은 해봤고, 그리고 상상은 해보잖아요. 너 식당 하면 뭐 메뉴 뭘로 할래? 아니면 너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야? 뭐 이런 질문도 그냥 일상에서 너무 많이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인다이닝에서 일하는, 아니면 잘 되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보면은 셰프스 테이블이라는 쇼가 있잖아요. 저희 둘이 엄청 좋아하죠. 네, 그 쇼도 에피소드 하나마다 이제 유명 셰프를 다루는데, 다큐멘터리. 네, 근데 그 셰프의 일대기에 항상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고, 뭐 별을 달든 아니면은 뭐 상을 받든 그 결과까지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창의적인 음식들, 그걸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다 쾌감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더 베어도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짜릿한 매력인 것 같고, 그걸 또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아마도 티나랑 마커스인 것 같거든요. 티나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 비프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그래서 칼미라는 이런 월드클래스 셰프가 와서 이제 이 식당에 규율을 잡고 이 식당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리치와 티나가 항상 시스템 베이비 막 하는 그 시스템 베이비 원래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은 말이 시스템이지 그냥 이 오리지널 비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 관습, 이 사람들만 아는 룰인데, 칼미가 당연히 와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티나가 굉장히 그걸 거부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서로를 다 셰프라고 부르자. 왜냐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맞아. 셰프라고 부르자라거나, 모두가 같은 앞치마를 입는다거나,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뜨거운 거 이런 거 날카로운 거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돌면 부딪히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뒤를 지나갈 때 뭐 비하인드라고 외치고, 코너를 돌 땐 코너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조차 티나는 받아들이질 못하죠. 나는 셰프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앞치마도 안 입고.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하던 게 있는데 왜 갑자기 와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좀 항의의 표시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씩 특히 그 시드니의 멘토십을 받죠, 티나가. 그래서 시드니의 수셰프가 되고 시드니의 그 실력 덕분에 이 레스토랑의 음식이 좋아지고 당연히 청결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기술이 좋구나. 나도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 나도 이걸로 성장해야겠다 해서 또 칼미와 시드니가 티나를 요리학교에 보내주고 요리학교에서 또 스킬을 배워오고 그 이후에는 진짜 그 파인다이닝 기준에 맞는 셰프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죠. 네. 스스로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결국에 마지막 시즌에 보면은 가장 프로페셔널한 게 어쩌면 맞아요. 티나예요. 내가 지금 가진 이 파스타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연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더 배워야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포로 정신을 보여주는데 막 보는 사람이 짜릿한 거죠. 와, 티나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변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 뭔가 셰프 테이블 에피소드 하나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마커스도 마찬가지죠. 마커스는 디 오리지널 비프에서도 그리고 더 베어에서도 파티셰로 일을 하죠. 디저트나 아니면 빵을 굽는 역할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단 음식을 향한 애정이 엄청 강한 캐릭터로 나와요. 너무 맛있는 도넛을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정말 고집스러운 캐릭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몇 개의 케이크를 만들어서 지금 내놔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일을 해서 좀 복창 터지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마커스도 정말 멋있는 진짜 파티셰로 거듭나기 시작하죠. 마커스가 디 오리지널 비프 이전에는 맥도날드에서 일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칼미와 둘이 이야기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 마커스가 그 맥도날드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고 로봇처럼 일하면 됐었다. 그리고 더 오리지널 비프에서는 그 샌드위치 빵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빵을 어떻게 만들지를 뭐 알려주거나 이 빵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움의 여지가 딱히 없었던 거죠. 근데 칼미가 와서 빵이 너무 드라이하다 마커스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오븐에다가 그 물을 넣어서 한번 뭐 구워봐라. 스팀을 주면서 스팀을 줘라 하니까 빵이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마커스가 눈을 뜬 거죠. 네, 칼미가 진짜구나. 이 사람한테 진짜 배울 게 있구나 해서 그 이후에 막 쿡북도 엄청 사고 쿡북에 영감을 받아서 그 안에 나오는 것들 막 노마에서 하는 것들도 막 다 시도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칼미가 덴마크까지 보내줘서 덴마크에서도 수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진짜 즐겁더라고요. 근데 마커스나 티나나 둘 다 개인적인 시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커스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고 티나는 또 아들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요리 학교에 갔을 때 그 젊은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을 향한 약간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다기보다 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를 좀 보여주는 캐릭터 같긴 해요. 그 티나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다음에 취업하려고 애쓰다가 그 마이키를 만나서 나누던 그 대화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46살이라는 거다. 이력서를 돌리러 갔는데 다 애들만 있었다고. 근데 그 애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다 처음에는. 왜냐면 얘네는 진짜 스트레스가 뭔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너무 부러웠다고. 그 젊음이, 그 반짝이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티나한테는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쇼라서 또 강력할 수 있는 부분이 칼미랑 마이키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엄청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칼미가 마이키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중에 꼭 같이 식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이 디 오리지널 비프 말고 더 베어라는 식당을 같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식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항상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는 곳이다. 뭐 승진을 축하할 때, 기념일을 축하할 때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항상 식당에 가기 때문에 식당은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 공간이고 그래서 나는 식당을 계속 하고 싶다. 음식도 그래서 계속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칼미가 마이키한테
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항상 누군가랑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울 때 식당에 가기도 하고 진짜 좋아하는 식당은 돈 아꼈다가 뭐 저희 결혼기념일에 간다거나 부모님 생신 때 간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쇼에서는 이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요리를 해준다는 게 인물들 사이에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많이 쓰여요. 맞아요.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칼미의 누나이자 마이키의 동생인 나탈리가 나오죠. 근데 나탈리가 이제 중간에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하게 되는데 나탈리가 레스토랑 더 베어에서도 함께 일을 하는데 그 경영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아서 하죠. 임신한 상태에서 몸도 힘든데 이제 스트레스까지 엄청 극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드니가 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요. 나탈리가 그때 그냥 오믈렛 먹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드니가 주방에 가서 오믈렛을 해주는데 제가 알던 오믈렛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긴 치즈도 넣고 감자칩도 곁들이고 위에 이렇게 파도 올리고 그러니까 정말 정성스러운 오믈렛을 하나 만들어서 나탈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나탈리가 그걸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내가 셰프고 음식을 할 줄 알고 오믈렛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 근데 그런 씬들이 종종 있어요. 마이키와 나탈리와 칼미의 엄마인 디디. 엄마이긴 하지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든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디디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난장판이잖아요. 집 주방에서 크리스마스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리들을 하는데 그 요리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불날 것 같고 보는 사람이 네.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장면도 저는 디디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그리고 요리를 한다는 행위를 매개로 이 쇼가 진짜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디디가 결론적으로 해서 그 테이블 위에 쫙 깔려는 음식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것도 전 진짜 반전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진짜 개판으로 또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때는 막 술을 계속 마시면서 막 타이머가 막 여기저기서 타이머가 동시에 한 10개는 예, 울리는 것 같은. 막 울리고 막 재료 다 떨어지고 막 사람들끼리 막 고함 지르고 했는데 결국에는 테이블에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음식을 내줬다는 게 그 음식으로만 보자면 디디의 그 에피소드에서 나온 행동들은 아주 카오스지만 음식만으로 보자면 그 마음은 또 느껴지는. 그쵸.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할 때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결과물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게 맞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라면 끓여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 감성을 진짜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랑 그 시즌 4의 거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칼미가 사실 디디와 계속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디디에게 뭔가 전달할 게 있어서 디디의 집에 찾아가는 또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찾아갔을 때 디디가 이때다 싶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칼미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 막 준비해놨던 편지도 읽어주고. 근데 그때야말로 칼미가 디디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치유의 순간. 그쵸.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깊은 화해라고 하기보단 화해의 첫 단추를 잘 꿰고 디디가 너 점심 안 먹었지? 내가 뭐라도 해줄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칼미가 그런 디디를 딱 잡으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디디에게 주죠. 근데 그런 것도 그 예전에 그 디디가 가족들을 위해 제정신이 아닌 그 정신을 붙잡고 어떻게든 한 식탁을 마련했던 과거의 그 복잡했던 에피소드와 그 장면이 좀 대조되면서 아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베어 이 쇼가 뭔가 그 미국 파인다이닝과 레스토랑 업계에 대한 뭔가 헌정 드라마 같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너무 헌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특히 시즌 3 때 시즌 3 때는 실제 셰프들 맞아요. 뭐 미슐랭 3스타 셰프 아니면 진짜 레전드라고 불리는 뭐 다니엘이 됐든 뭐 토마스 켈러 뭐 르네 레체피 뭐 이런 엄청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셰프한테 연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셰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테이블에서 막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셰프분들의 당연히 연기가 어느 정도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뭐 이 업계에서 일하니까 나는 이렇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뭔가 굳이 이분들에게 대사를 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이게 또 더 베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업계에서 또 이 코로나 시절을 담고 있는 쇼긴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절을 버텨내고 이 업계에서 이 정도 위치에 선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느낌이 딱 박수를 들어요. 쳐주고 싶고 목소리를 주고 싶다. 뭔가 이런 게 엄청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카고 안에 있는 유명 식당들을 되게 많이 출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씬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식을 조명하든 뭐 간판을 보여주든. 근데 그게 실제로 이 시카고의 그 식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 레스토랑 업계에 엄청 큰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더 베어에 잠깐이라도 1초라도 스쳐 지나갔던 식당이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너무 영광이다. 막 이렇게 다 올리시더라고요. 나 같아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뭔가 식당을 만들어놨는데 날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이 시카고라는 도시의 문화의 일부분이다. 더 베어 드라마에 대해 찾아보다 보면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인물들이 그냥 개개인으로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대사도 너무 현실적이고 이 인물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현실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식업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주방 문화나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작가들이 조사를 참 정말 많이 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그런 식당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참 많았잖아요. 뭐 양조장 이야기라거나 아니면은 김탁구처럼 뭐 제빵 회사 이야기를 다룬다거나 이태원 클라스처럼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큰 회사를 이룬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적이진 않은 게 꼭 그 상대방에는 엄청 그 악마 같은 대기업이 있고 걔랑 어떤 경연대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겨서 식당이 아니라 결국 회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이야기가 네, 되는 프랜차이즈의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식당으로 성공한다? 식당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가 돼야 성공이지. 그런데 이 드라마는 식당 하나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인지를 너무 잘 보여줘서 나도 모르게 그 업계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거든요. 저랑 강단도 예전에 식당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 더 베어 드라마에 나오는 다른 레스토랑들처럼 제가 그 일에 100%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식당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제 시간에 음식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맞아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기 1초 싸움이니까. 그쵸. 더 베어가 그 레스토랑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맞고 셰프도 많이 보여주지만 또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굉장히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를 몇 번 가보긴 했거든요. 근데 시카고에 갔을 때보다 더 베어를 보고 나서 시카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라는 도시가 좀 그래요. 미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서 시카고의 매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돋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딥디시 피자가 있고 뭐 시카고 대학교가 있고 뭐 건축물이 아름답고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뉴욕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지인으로서 진짜 시카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서 시카고에서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 더 베어라는 쇼를 보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시카고의 그 건축물이나 역사적인 공간이나 인물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어쩌면 뉴욕 같은 정해진 이미지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시카고를 배경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정말 멋있는 매력 포인트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지역색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의미의 지역색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쇼를 보다 보니까 미국이 진짜 넓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강다는 4개의 시즌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더 베어는 시즌 1, 2가 명작인 거는 뭐 아마 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시즌 2가 초명작이 아닌가. 시즌 2는 정말 한 에피소드당 한 인물의 이야기를 좀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2개인데, 하나가 아까 그 마커스의 이야기. 이제 마커스가 코펜하겐으로 떠나서 루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라기보단 사수를 만나서 그 파티셰로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배경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시즌 2에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팬들이 손꼽는 에피소드인 그 리치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죠. 그 제목이 폴크스인가요? 네, 포크. 그래서 그 포크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그 리치라는 캐릭터가 그 에피소드에 다다를 때까지 이 더베어라는 식당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리치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디 오리지널 비프를 할 때 손님들이 오면은 진짜 가족처럼 다 하나하나 대해주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다 기억해주고 있고 사람을 너무 잘 다루고 기분 좋게 일하고 모든 사람이 거의 그 패닉 어택이 오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침착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더베어에서 계속 역할이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해방을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칼미라는 월드클래스 셰프가 있고 시드니라는 굉장히 뛰어난 셰프가 있고 뭐 티나하고 말커스고 다 열심히 하는데 리치는 와가지고 해방만 놓고 방해만 하는 것 같고, 당신도 당신의 역할을 좀 찾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칼미가 시카고 최고, 어쩌면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주일인가요?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 시즌 2가 시작될 때 또 리치랑 칼미가 나누는 긴 호흡의 대화가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 리치가 목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칼미한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치는 정말 포텐셜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냥 삶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뭔가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사에서도 좀 비롯이 되는데,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고 결혼도 했고 딸도 있는데 지금 이혼을 하는 상태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곧 결혼을 앞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딸과도 함께 살고 있지 못하고 가끔 만나지만 내가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전히 아내에게 미련이 있기 때문에 대시를 다시 해보고 싶으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죠. 자기는 이 친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겪고 있던 고통에 대해 자기가 몰랐다는 그 죄책감도 안고 있고, 근데 또 갑자기 칼미가 나타나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보니까 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이곳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집인데, 그냥 여기는 내 집인데. 근데 칼미가 봤을 때도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리치 너는 뭐 이런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가서 수련을 받아봐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을 안 해. 네, 말을 안 하고 그 레스토랑의 프론트 업무들을 익힐 수 있도록 수련을 보낸 거죠.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가 2개 정도의 뭔가 멋진 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첫 번째는 그 식당에 갔을 때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진짜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냥 나는 서빙하는 거야, 주문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여기 오려고 1년을 기다렸고, 뭐 1년 동안 적금을 막 모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최고의 하루를 선물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리치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성장하는, 진짜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 재미를 보는 게 한 축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그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그 환대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 역할이 파인다이닝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진짜 어쩌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쵸. 그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포크인 이유가, 그 리치가 처음에 갔을 때 맡는 업무가 포크를 열심히 닦는 거잖아요. 얼룩이 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포크만 큰 냅킨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닦고 하는 건데, 리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칼미가 나를 여기를 보낸 이유는 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다. 나를 싫어해서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 자식.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그 포크만 닦다 보니까 싫은 거죠. 너무 싫은데, 근데 또 위 상사가 와서 보니까 포크도 제대로 안 닦고 있어요. 막 얼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닦아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다시 닦아야 되냐, 내가 봤을 땐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딱 그때 둘이 이야기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저는 유튜브로 한 1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상사 이름이 게릿이거든요. 근데 게릿이 여기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에게 매일이 슈퍼볼이다. 그만큼 매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가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가 너 자신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딱 리치가 맞아, 존중은 할 수 있지 하면서 나도 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뭔가 진짜 큰 변화를 겪고 포크 닦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공간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의미가 있구나. 사실 이 공간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명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사명감이 나오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런 거를 딱 알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또 이 업계에 대한 존경심이 또 플러스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음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칼미도 셰프이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게 이 업계의 전체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본질을 본 느낌? 그런 게 확실히 들었고, 그 이후에 리치가 진짜 다른 캐릭터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포크 에피소드 다음에서 딱 정장을 입고 더베어에 출근을 하죠. 사람들이 다 놀라죠.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좀 변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시드니와 갈등이 정말 심했어요. 왜냐면 시드니는 그 칼미의 파트너로서 칼미와 마찬가지로 이 더베어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시종일관 정말 리치와 갈등이 심했는데, 그때 그 정장을 입고 새로 등장한 리치가 시드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앞으로는 변하겠다. 근데 정말 그 이후에 리치가 변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치가 그 레스토랑에서 그냥 포크만 닦은 게 아니라, 포크 닦다가 이제 뭐 승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주일이지만 네. 실제 프론트 일도 같이 해보잖아요. 게릭과 함께.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냐면 이 오는 게스트들의 뒷조사를 다 한 다음에, 맞아 이 게스트들이 시카고에 왔는데 딥디시를 못 먹고 가서 너무 아쉬워한다.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죠. 네, 그 정보를 이제 캐와가지고 리치가 막 달려가서 딥디시 피자 유명한 곳에서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또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셰프가 다시 딥디시를 재해석해서 예쁘게 접시로 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리치가 자기 성찰을 거기서 많이 하게 돼서 더베어에 봤을 때 아까 소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드니한테도 사과를 했지만 또 그 나탈리한테도 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라고 하지만 리치라면 지금까지 겪었던 뭔가 본인을 향한 뭐 미움일 수도 있고 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대체 나의 삶의 이유는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더베어라는 식당에 그 누구보다 애정이 큰 사람으로서는 아, 이 정도 변화를 할 수 있겠다, 납득이 되는 거죠. 저는 시즌 3까지 봤을 땐 시즌 2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즌 4를 보면서는 제가 그 시즌 2를 옛날에 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흐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시즌 4가 너무 좋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즌 4에 와서야 제가 모든 인물들을 거의 다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시즌4의 마지막 에피소드, 그 시드니와 칼미와 리치가 길게 대화하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드라마가 뭔가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화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딱 마지막에 이르니까 아, 이 드라마는 애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칼미가 이 레스토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죠. 근데 단순히 레스토랑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업계를 떠난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걸 시드니가 알게 되면서 이제 시드니가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아직도 이 레스토랑의 존폐가 확실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냥 나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냐. 근데 시드니는 또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당신 없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또 그 대화에 리치가 끼어들게 되면서 리치도 분노를 하죠. 왜냐면 가족들이 모두 힘든 상황일 때 이미 칼미가 그 시카고를 떠나버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치는 칼미한테 너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또 난장판이니까 떠날 수 있지. 그래 그냥 가버려. 막 이런 식으로 비꼬아요. 근데 칼미가 그때야 비로소 진심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칼미가 이 식당으로 돌아와서 디 오리지널 비프를 더베어로 만들려고 하고 그 더베어를 또 성공시키려고 했던 건 셰프로서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은 형에 대한 부채감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자기에게 의미가 없고 칼미도 스스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 업계를 자기가 떠나서 음식을 하지 않는 그런 나는 누구인가를 좀 발견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리치한테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말하는 거죠. 나도 마이키 형의 장례식장에 갔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야 정말 비로소 그 문제에서 벗어났구나. 시즌4가 끝났을 때에도 이 식당이 과연 살아남았을지 제대로 운영이나 계속 될런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그 시즌 1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마이키의 죽음이 각자의 마음에서 해소가 되면서 이 드라마가 끝났구나. 더베어라는 쇼가 레스토랑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으면은 마지막에 별을 받거나 네. 진짜 훌륭한 리뷰,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라는 훌륭한 리뷰를 받으면서 끝이 났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시즌 4에서 좀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 그 식당에 투자를 한 삼촌 지미가 있어요. 좀 돈이 많다고 나오는 지미가 있는데 그 지미도 경제 상황이 쪼들리게 되면서 투자금을 빠르게 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이때까지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그냥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압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시즌4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타이머
그 마감 시간까지를 딱 보여주는 타이머를 만들어가지고 더베어 주방에 갖다 놓거든요. 근데 그 시즌4가 마지막에 딱 끝날 때 그 타이머가 0을 딱 찍으면서 삐비비빅 삐비비빅 이렇게 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타이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빈 주방에서, 모두가 퇴근한 주방에서 혼자 타이머가 울리면서 드라마가 끝나요. 그 사실상 이 타이머가 언제 어떻게 울릴지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즌5가 나왔으면 좋겠으면서도 사실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이 엔딩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즌5가 나온다면은 이 스토리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오히려 더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또 어떻게 또 넓혀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예 좀 스핀오프처럼 옛날 이야기를 뭐 보여준다거나 그런 시즌이 하나 나오는 거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더베어 이 쇼의 캐릭터들이 중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쇼가 중독을 다루고 있다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네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이키가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고, 칼미의 엄마 디디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칼미는 이 더베어 쇼 내내 사실상 집착 혹은 중독 상태죠. 일중독이죠. 네. 일중독.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고, 당연히 형의 죽음에 부채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 내가 최고의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해서 메뉴도 매일 바꿔버리잖아요. 네.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네. 그 집착을 놓지를 못하는 게 이게 중독 증상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겠다. 심지어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만나서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완전히 버려버려, 완전히 망쳐버릴 만큼 여기에서 얻는 즐거움은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그 연애에서 얻는 행복감이 자기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맞아. 생각하죠. 조금이나마 평화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은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칼미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파트너 셰프인 시드니도 막 계속해서 일하다가 토하고, 맞아요. 그 공황장애를 겪고 막 이러잖아요. 본인이 해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근데 이 부담감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식당을 성공시킨다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도 보여주긴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 아,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당이 성공한다고 해서 떼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이 성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식당이 성공한다는 건 또 뭐지? 막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즌이 끝날 때마다 큰 이슈가 하나씩 생기면서 끝났었는데, 시즌 1이 끝날 때는 그 샌드위치 샵을 레스토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돈이 생겼고, 시즌 2가 끝날 때는 패밀리데이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칼미는 이제 공황을 겪으면서 그 잘 이루어지고 있던 클레어와의 관계가 이제 쫑이 났고, 근데 오히려 그 관계가 딱 끝났을 때 칼미는 더 이 식당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클레어 관계가 깨지고 칼미가 불행하지만 더베어에 집중할 때 그렇지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시즌 3 때는 뭔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칼미가 너무 무리하고 너무 집착하면서 그 구성원들 간의 갈등, 특히 칼미와 리치 사이의 갈등이 엄청 심화가 되죠. 근데 또 시즌 3가 끝날 때 레스토랑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좋은 리뷰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시즌 3가 끝났고, 근데 시즌 4에 들어서 칼미가 또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아까 강단이 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내가 이 식당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떤 의미지? 이렇게 이 일에 집착을 하는 게 어떤 의미지? 비로소 그 질문들을 스스로 조금 풀어나가면서 시즌 4에 걸쳐 다시 클레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디디와도 화해하고, 그리고 그 누나인 나탈리와 그 전화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씬도 진짜 좋았어요. 제 생각에 그 대화가 전 시즌4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누나인 나탈리가 칼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칼미가 시카고를 떠나서 뉴욕으로 갈 때 공항에 데려다 준 게 나탈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이미 나왔는데 그때 너가 너무너무 빛났다고. 근데 만약에 너가 지금 음식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도 괜찮다고. 왜냐면 너는 이미 그렇게 반짝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지금 너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제가 그 원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뭐 줄거리나 캐릭터 이름이나 이런 거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더 베어는 기억을 너무 잘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고 곱씹게 되고 시카고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베어 이제 제작자분들이 강소팟을 듣고 계시진 않겠죠. 근데 일단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후련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더 베어가 너무 좋거든요.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최소 10년 동안은 너 인생 드라마가 뭐야? 이러면 더 베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오늘 좀 두서없지만 그래도 강단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맞아 그게 좋았지 이게 좋았지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좀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맞아요. 이 더 베어라는 쇼가 가진 매력을 다 담기에는 이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짧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고 여기까지 이번 에피소드를 다 들으셨다면 나는 이게 좋았는데 나는 이 인물한테 이입을 했는데 좀 이런 것들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거에 대해서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는 진짜 강력하다. 맞아요. 이 더 베어라는 쇼를 보면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디 오리지널 비프의 모델이 된 식당이 시카고에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소신과 같이 가서 네. 기나긴 줄을 서서 네. 그 샌드위치를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그때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 흘리면서 인증샷 찍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Let it rip 해야죠. 강소팟은 70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녹음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강소팟이 스페셜 게스트를 모실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요즘 인터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주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또 게스트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사우나 전문가 사우나 전문가라고 해도 되나요? 사우나 열정가 애호가? 애호가. 사우나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좀 담게 되었는데 강단이 또 몇 번 강소팟에서도 사우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과 함께 대화를 나눠줄 사우나 애호가를 한 분 모실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나에 대한 애정은 그냥 제 영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어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우나를 가는 일은 그냥 가는 거다. 뭐 있나?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또 재밌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벌써 지금 숨 쉬는 것처럼 사우나에 간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두 명의 사우나 애호가의 뭐 사우나 누리는 꿀팁이나 뭐 좋은 사우나 추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좀 전국에 있는 좋은 사우나들을 우리가 모아볼 수는 없을까? 라는 짧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도 사우나 좀 가는데 우리 동네에 이 사우나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목욕탕이죠, 목욕탕.
이 목욕탕 진짜 좋은데 하는 곳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슬쩍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우나를 소개해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음 주 게스트분도 그렇고 강단도 그렇고 제주에 살고 있잖아요. 제주에 좋은 목욕탕과 사우나 이야기는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진득하게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목욕탕이 제주도에만 있나요?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자신의 동네에 있는 좋은 사우나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팟캐스트에 OJA2025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산책 발걸음 가볍게 해주는 강소팟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디로 추정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전주에 사시는 영자님. 네,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아니라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긴 한데 아이디가 네 저희 엄마 아이디여가지고 산책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더위에도 뭐 아침 일찍 하시거나 저녁에 길게 산책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또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응원한다는 말 그리고 또 저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자님은 또 저와 강소팟에서 긴 인터뷰를 나누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에피소드가 특히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강소팟 20화 여자가 하면 다릅니다 에피소드를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김임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소팟 57화 직접 고친 작은 집을 소개합니다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강단과 소신님 활기찬 목소리가 너무 힘납니다. 앞으로도 힘찬 목소리가 두 귀에 울렸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읽자면 힘찬 목소리가 두 귀에 울렸으면 속겠어요. 그다음 따봉 이모티콘 2개에 하트까지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 귀여운 댓글은 또 저희 어머니 임금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 주 댓글은 어머니들이 엄마 특집 책임졌네요. 네, 그런 말이 있죠. 뭔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컨텐츠를 만들면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줘라. 가족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면 또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근데 저희 강소팟이야말로 저희 주변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컨텐츠라서 네, 좀 자랑스럽고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임금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더 베어에 대하여 사람 냄새 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rip.